네, 이어서 frustration 보도록 하겠습니다. frustr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어, 일종의 용어인데 법률 용어인데 한국어로 정확한 단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강의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굳이 번역을 하면 계약의 좌절, 뭐 계약 이행 불능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결국엔 단어 이게 수식어가 있잖아요. 계약에 좌절됐다거나 계약 이행 불능이거나. 그러니까 프러스트레이션에 대응되는 한국어 단어 마땅한 한국어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 수식어처럼 계약이 좌절적인 상황이거나 계약이 이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불능의 상태, 이행 불능 상태를 프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계약 성립 후에 이행을 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예상치 못했던, 예측할 수 있었던, 우리가 CISG 공부할 때 본질적 계약 위반 공부할 때 그 얘기 있었죠. 예측 가능성. 예측, 그러니까 예측이 되면 뭐 해야 된다 했어요. 피하라고 그랬죠. 누가 나한테 뭐가 날라와. 그러면 그거 피해야지, 본능적으로. 가만히 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날라올 줄 몰랐어. 날라올 줄 몰라서 쉽게 말하면 지나가다가 뭐 비둘기가 나한테 신뢰를 했든 비 오는 날 물이 막 튀었든 내가 예측 가능했으면 피했지. 예측이 안 되니까 뒤집어 쓰잖아요. 그렇죠? 예상치 못했던 사태예요. 그리고 본인의 당사자들의 의지, 의사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상황, 그것을 frust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였던 거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원시적 이행 불능이라고 하는 거고, frustration은 어떻게 보면 후발적인 이행 불능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후발적 이행 불이행, 이 앞에서 공부했던 단순한 이행 불능하고도 달라요. 단순한 이행 불능은 뭐예요? 당사자의 기책 사유가 있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해서 안 되는 거야. 근데 프로스트레이션은 뭐냐면 당사자의 기책 사유가 없는 이행 불가능이에요. 이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행 불능하면, 한국어로 이행 불능하면 기책 사유가 있는 이행 불능이야, 기책 사유가 없는 이행 불능이야,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게 용어를 통일하면 좋은데 어떤 교수님은 저렇게 쓰고 어떤 교수님은 막 저렇게 쓰고 좀 그래요. 근데 확실한 거는 frustration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이 frustration이란 말은 당사자 기책 사유 없는 이행 불능이에요. 당사자 기책 사유가 없는. 그래서 요거는 앞서 얘기했던, 제가 설명했던 민법상의 이행 불능하고 다르다. 그래서 프러스트레이션을 굳이 한국어로 번역하겠다면 그럴 이유는 나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행 불능이라 쓰면 안 된다고.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 써야 된다고. 계약 좌절. 길잖아 이렇게 써버리면. 그냥 그래서 프러스트레이션 그냥 프러스트레이션으로 쓰는 게 나아요. 자, 그러면 이 좀 애매한 개념, 우리 한국의 요 맞춤한 그 한국어 단어도 없는 이 개념이 어떻게 시작됐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당연히 물 건너 왔겠죠. 영국에서 계약 준수, 엄격한 계약의 이행 뭐 이런 것들을 고집을 했어요. 계약은 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계약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주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수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좀 한계가 있겠죠, 당연히. 뭐 문제도 있고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도저히 이행이 불능한 그런 상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영국이란 나라가 지금은 사실 유럽에 있는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 하나, 원 오브 댐, 이 정도 수준으로 국가의 기세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불과 한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보다 훨씬 더 부강한, 세계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과 그 영국의 식민지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그 어느 한 곳은 이제 해가 떠 있는 그런 강대한, 뭐 그래서 박스, 지금은 뭐 안 쓰는 말이긴 합니다만 박스 브리타니아 뭐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보내다가 영국이 지금처럼 식민지를 다 잃고 국가적 위상이 추락하게 만든 사건이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입니다. 물론 결정타는 세계 2차 대전이었어요. 결정타는.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이 영국이 승전국이긴 하죠. 세계 2차 대전 승전국이라고 하면 보통 뭐 미국, 뭐 영국, 영미 뭐 이렇게 뭐 그리고 이제 소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련이나 미국에 비해서 영국은 이겨도 이긴 그런 승리가 아니었어요. 국가의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고, 뭐 그리고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세계의 어떤 중심 세계 경제의 중심이 완전히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뭐 정치적인 역량이라든지 군사적인 역량도 식민지가 다 독립을 하고 나면서 이제 몰락하게 됐는데, 이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도저히 있지 않았던 그러한 변수들이 마구마구 등장하게 됐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세계 1, 2차 대전을 통틀어서 특히 세계 2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영국으로 오는 모든 어떤 민간 상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치 독일의 어떤 잠수함 공격을 받고 뭐 이러면서 뭐 배가 뭐 제대로 운항이 안 되고, 영국이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포심이 되게 심했어요. 세계 2차 대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물자를 비행기로 수송하는 것이 거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선박을 이용을 해서, 영국 같은 나라는 진짜 섬나라니까 선박을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지금 해상 으로 들어오는 뭐 어떤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끊겨버리면, 해상이 봉쇄되면 한 달 못 버틸걸요, 한국도. 뭐 기름이나 뭐 원자재나 식량이나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재고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바닷길, 우리 부산으로 들어오는 해상 운송로가 봉쇄당하면 한국도 아마 한 달 못 버틸 거예요. 한 달, 뭐 한 두 달? 한 달 뭐 버틸 수는 있겠지. 근데 이제 한 달이 넘어가면 이제 버티는 게 이제 고통인. 그러니까 해상 운송이 중요합니다. 뭐 지금 제가 뭐 프러스트레이션 하는데 이거를 뭐 강의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하기에는 스토리가 너무 길고, 그거는 나중에 오프라인 강의하면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할게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뭐 이런 입장에서 뭐 배들이 뭐 잠수함 공격에 뭐 수십 척 침몰하고, 이게 계약의 상황이 아닌 거야. 뭐 도저히 예측이 안 되고 도저히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마구마구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프로스트레이션이라는 법리가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영미법의 특징이 제가 판례 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이후 세계 1, 2차 대전 이후 여러 판례를 통해서 프로스트레이션이라는 법리들이 이제 좀 형성이 되고 발전이 되어 왔고, 미국에서도 이것들을 프로스트레이션의 법리를 받아들여서 조금 용어가 달라요. 뭐 그렇죠. 뭐 쉬운 말로 영국에서는 풋볼이고 미국에서는 사커잖아. 그죠? 그러니까 같은 영어지만 조금 쓰는 단어들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뭐 이행불능, 뭐 frustr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뭐 실행 불가능, 뭐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해서 조금 쓰이는 어떤 단어가 다르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프로스트레이션의 성립 요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매매 당사자의 기책 사유 없이 어떤 목적물이 계약의 목적물이 파괴되거나 불가항력적으로 계약 이행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 계약이 이게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해요.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니까 계약에 따라서 형성되어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어떤 법적인 채권 채무 관계도 당연히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들이 면책되는. 그래서 여러 판례 자세한 판례를 제가 강의 자료에 넣지는 않았어요.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책에 프러스트레이션 관련된 판례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한번 굉장히 시간이 많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그런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프러스트레이션의 법리가 발달을 했고 성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판례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판례를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기 되고 이 개념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딱 이렇다, 프러스트레이션은 딱 이렇다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거래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재반 내용들을 조금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의 대체적으로 그 법인 SGA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특정물에 관해서 매매 합의가 성립된 후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하기 전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가실에 의하지 않고 이 물건 파는 사람이랑 물건 사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물건이 멸실됐을 때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의미의 프러스트레이션은 아닌데 이 영국 SG에 있는 내용이 그래도 프러스트레이션의 어떤 내용들을 좀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일상법정, 미국 통일상법정에는 우발적 사건, 우발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예상치 못했고 의도치 않게 발생된 사건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 위험을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거지. 이런 표현을 써요. 현실적이지 않다. 이걸로 인해서, 이 우발적 사건으로 인해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용어가 조금 달라, 미국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CISG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당사자 의무 불이행이 당사자들의 어떤 컨트롤, 지배를 벗어나는 어떤 장애에 기인하면 의무 불이행이 면책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 민법에서도 채무자의 고의 가실 없이 불이행이 되는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완전히 100% 맞는 그것은 아니지만, 맞는 개념은 아니지만 프러스트레이션과 유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정도로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성립 요건을 받고, 그럼 언제 프러스트레이션이 성립되느냐? 언제 프러스트레이션의 성립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느냐를 좀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계약 목적물, 그것이 거래 대상 물품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 이행에서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대상 물품이 있을 거예요. 대상 물품이 멸실되거나 없어지거나 파손, 부서지거나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계약이 이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때 프러스트레이션이 성립이 됩니다. 프러스트레이션. 예시를 책에 있는 예시라서 가져왔고, 이게 사례 판례예요. 음악홀, 큰 이제 음악홀에서 대관 계약을 맺었는데 그 음악홀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연주 안 되죠. 불나가지고 지붕이 무너지고 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음악을 연주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경우 이제 프러스트레이션이 되는 거죠. 계약 체결할 때는 음악홀이 멀쩡했어. 그래서 계약 체결했어.
네, 계약을 실제로 이행하려고 보니까 음악홀에 불이 났네? 연주회가 안 돼. 프로스트레이션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멸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멸실, 제가 표현을 많이 쓰죠. 이런 표현. 멸실 또는 파손. 그러니까 멸실 또는 파손이라는 거 한 거는 결국에는 데미지 or 로스. 그러니까 데미지를, 물품이 데미지를 입거나 로스라는 거는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물리적인 어떤 실체적인 어떤 로스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멸실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건이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알아. 어디 있는지 알아. 근데 내가 그걸 이용할 수가 없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시로 나와 있는 것처럼 선박을 내가 뭐 내 건데 내 배인데 정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징발해 갔어요. 그럼 내 건데 이건 내 건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로스예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주변 사정이 본질적으로 변. 이제 주변의 컨디션이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 circumstance가 본질적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 그 주변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계약 이행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변 사정의 변화로 계약 내용대로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그런 경우에 이제 이것 또한 프러스트레이션이 성립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어떤 상황이 바뀐 것이냐 아니면 상업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상업적이란 거는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굳이 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프러스트레이션이 아닌 이전에 정상적인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게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정상적인 어떤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게 정상이었고, 이게 지금 뉴 노멀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100원이었어. 근데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그 100원이 만 원이 됐어. 그 만 원이 사실 조금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지만 절대 못 사는 가격은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이 100원짜리가 1000조가 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불가능이지. 임파서블. 근데 100원이 만 원이 됐어. 그거는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좀 그렇죠. 왜? 어제까지만 해도 100원에 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런 정도의 어떤 상황 변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상업적 목적의 현저한 변화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뒤에서 얘기할 하드십 클로즈하고도 좀 연관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후발적 위법성. 여기서 중요한 말은 후발적이다라는 말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법률이 바뀌거나 아니면 전쟁이 발발했어. 계약 체결했을 때 전쟁 도중이 아니었는데 계약 체결하고 나니까 전쟁이 터졌어요. 그리고 수출입 금지. 계약 체결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 근데 계약 체결하고 나니까 어떤 뭐 특정 국가, 뭐 수출국이나 수입국에서 어디가 금지를 하네?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죠. 3번 동그라미 같은 건 오늘날 한국에서도 최근에 뭐 일본하고의 어떤 전략물자 관련된 수출입 금지 뭐 이런 것들. 전략물자 수출입은 이슈가 좀 많아요. 실제로도 실무적으로도. 그래서 그거는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통상 갈등, 통상 분쟁 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유종호 교수님 수업에서 학습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슈가 크다. 자, 그 다음에 커터. 여기 뭐 할당제 이렇게 돼 있는데, 커터가 뭐 예전에는 이렇게 없었는데 뭐 커터가 생성이 됐다든지 뭐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계약 체결 시점하고 계약 체결 시점이 없었지만 그 뒤에 발생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변화로 인해서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프러스트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약이 즉시 소멸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당사자들의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었던 것이 해제되고 면책되는 거죠. 당사자 의무로부터. 그리고 비소급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소급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소급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계약 체결 시점,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소급표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게 소급표예요. 장래효는 미래의 사건에 효력을 주는 게 장래효입니다. 그래서 소급효가 아니란 얘기는 뭐냐면 계약 체결 시점이 있어요. 계약 체결 시점이 있어서 쭉 갔어. 근데 이벤트가 발생했네. 프러스트레이션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그 상황이 발생해서 프러스트레이션이 성립된 이후부터가 계약 해제인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계약이 처음 있었던 그때부터 계약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프러스트레이션이 생겨난 그 이후부터 계약이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효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거를 계약의 무효, 계약의 취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랑 달라요. 그런 것들은 조금 다르다. 프러스트레이션은 소급표가 아니다. 과거의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프러스트레이션이 성립된 이후에 효력을 발생시킨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프러스트레이션은 절대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러스트레이션도 이것이 성립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거는 프러스트레이션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당연히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당사자 스스로 일으킨 문제예요. 그리고 당사자 스스로 일으킨 건 아닌데 이벤트가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당사자가 인지하고 예측할 수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CISG 공부할 때도 본질적 계약 위반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프러스트레이션이 성립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간의 이행불능. 이 단기간의 이행불능이 잠깐 안 됐다가 회복되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능한 상태가 아니라 잠깐 문제가 됐다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수에즈 운하가 봉쇄됐죠. 근데 완전히 영구적으로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에버그린호가 그 모래톱에 교사되면서 일시적으로 그 수에즈 운하가 봉쇄된 거죠. 그런 거. 그거 프러스트레이션 아니라는 거.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 사건에 있었던 그 에버그린 선사의 에버기븐호 말고 그 배가 길막함으로 인해서 수에즈 운하를 제때 이용하지 못했던 수많은 선박들과 하주들의 화물 있잖아요. 그 하주들의 화물은 프러스트레이션을 선언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결국엔 풀렸잖아. 봉쇄가 풀렸잖아. 수에즈 운하 교통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러스트레이션은 단기간 잠깐 문제가 생기는 건 프러스트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상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런 계약 이행 불능이라 할지라도 계속 계약을 유효하게 존속시킵니다.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요. 근데 실제 그 판례나 이런 거에 보면 아무리 이런 문구를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하늘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사태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늘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겠어요? 전쟁이죠, 전쟁. 전쟁 나면 저도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대이고 실제로 우리 한국에 6.25나 한국전쟁이나 월남전, 베트남 전쟁을 직접적으로 겪었던 세대들이 서서히 이제 은퇴를 하고 있는 시기죠. 그래서 전쟁을 직접적으로 겪어보진 않았지만 전쟁이란 게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영화나 이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통해서 보더라도 민간인 피해 이런 게 엄청나거든요.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이 죽어요. 전쟁 나면. 오늘날의 전쟁은. 옛날 전쟁이야 창이나 칼로 싸우던 시절이야 군인들이나 죽었지. 요즘에 나오는 전쟁, 요즘 현대전은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은 피해를 봅니다. 뭐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게 계약이 제대로 존속되고 이행이 되는 것이 가능하냐. 뭐 그래서 전쟁 상황에서는 인정 안 된다. 그런 판례가 있어요. 뭐 어쨌든 그렇다. 자, 근데 그리고 네 번째, 이행상의 비용 증가의 경우. 요게 조금 이슈가 있어요. 어떤 이슈가 있느냐? 뒤에서 보게 될 하드십 클로즈와 연계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00원이면 할 수 있었던 게 10,000원을 들여야 할 수 있는 걸로 바뀌게 된 경우.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프러스트레이션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를 좀 살펴볼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프러스트레이션에 대한 대응 방식은 불가항력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같은 F차로 시작을 하니까. 불가항력 조항은 이게 그 포스 메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프랑스어를 진짜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내가 아는 프랑스어는 바게트밖에 없어요. 봉주르? 그 정도? 메르시? 그 정도. 이 정도 알아가지고 파리 가겠나? 못 갈 것 같은데. 아무튼 불어 잘 몰라요. 근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이 프랑스어 포스 메저. 그러니까 저거를 불가항력입니다. 저거를 해석하는 말은 불가항력적 조항이고 프러스트레이션은 같은 F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이긴 하지만 영국에서 시작된 한국어로 딱히 번역할 말이 없는 계약 좌절, 계약의 좌절, 계약의 이행 불능이에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영국은 영미법 국가고요. 프랑스는 대륙법계 국가입니다. 그래서 프러스트레이션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판례를 중심으로 여러 판례를 통해서 개념이 성립됐어요. 근데 포스 메저 클로즈잖아. 클로즈. 조항이에요. 약관이에요. 계약서에 당사자들의 기책이 없는 외부적인 요인, 그리고 당사자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비욘드 컨트롤의 상황에 따라서 실질적인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포스 메저 클로스로 해결하는 것이 그런 이 불가항력 조항, 포스 메저 클로스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프러스트레이션은 이게 명확한 규정이 있거나 명확한 법전이 있거나 명확한 조항이 있거나 이게 아니고요. 오랜 기간 동안 영국의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이런 상황, 여러 가지 거래의 상황이나 쉽게 말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거는 쉽게 말해서 판사가 판단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하는 것이 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건 이제 프러스트레이션인 거고, 불가항력적 조항 포스 메저 클로스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이 어떤 외부적인 통제 못하는 천재지변과 같은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의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 당사자의 책임을 면책시키자라는 문구가 들어간 하나의 약관을 계약서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 조항입니다. 프러스트레이션은 법리고요. 영국에서 시작된 법 이론, 판례에서 나오는 법 이론이고요. 불가항력은 조항이에요. 계약서에 집어넣는 하나의 조항, 클로즈, 약관. 그래서 달라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가 아닙니다. 절대. 자, 그래서 프러스트레이션이 성립되는지 여부는 계약법상의 원칙으로 사건별로 판단해야 된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불가항력 조항은 만약에 계약서에 프러스트레이션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계약서에 포스 메저 클로즈를 넣었어. 그러면
쉬워요, 판단하기가. 왜? 불가항력 조항은 기본적으로 어떤 계약의 불이행을 계약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사유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방식으로 불가항력 조항이 적혀 있기 때문에 쉽죠. 예, 그래서 불가항력 조항에는 그 불가항력을 계약의 불가항력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쭉 나열해 나왔어요. 뭐 천재지변 뭐 등등 뭐 폭풍, 전쟁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법률적인 용어로서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어렵겠다.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서 그걸 통해서 그 불가항력 조항의 내용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면책되는 겁니다. 계약에서 발생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하드십 클로즈가 있어요. 하드십 클로즈. 하드십 클로즈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계약을 이행하기가 매우 곤란한, 매우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을 하드십 클로즈, 하드십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계약을 소멸시킨다. 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계약을 변경하겠다. 주로 하드십 클로즈에는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쳤을 때 계약을 해제시키거나, 그러니까 불가항력이나 프러스트레이션처럼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을 무효시킨다기보다는 계약의 당사자들을 면책시키기보다는 계약 조건이나 내용을 수정해서라도 계약 이행을 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하드십 조항의 취지예요. 원래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주변에 어떤 환경이 거래 상황이나 거래의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계약 체결 시점보다 계약 이행을 하려고 하는 시점이 왔는데 뭐 국제 시세가 증가를 한다거나 뭐 국제 정세가 변하거나 이렇게 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계약의 내용을 조금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그것이 하드십 클로즈다 라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접근하는 방식이.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프러스트레이션의 법리와 불가항력 조항이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부분을 텍스트로 적어놨어요. 비슷한 의미지. 그러니까 결과가 같지. 양 당사자가 계약이 이제 소멸하고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고 당사자들 사이에 있는 채권 채무 관계가 면책되는 그런 결과는 같아요. 근데 프러스트레이션은 영미법계 국가들이 판례를 통해서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형성된 하나의 법 이론이라고 한다면 포스 메저 클로스 불가항력 조항은 대륙법계 국가들이 계약서 상에 집어넣는 하나의 계약 조항으로서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대척점에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프러스트레이션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법원의 판단에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프러스트레이션에 해당되냐 안 되냐를 갖고 엄청나게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러스트레이션을 인정받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계약 당사자들은 그냥 깔끔하게 계약서상에 불가항력 조항을 집어넣는 것이 오히려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좀 더 원활하게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프러스트레이션의 법리로 처리하기보다는 왜? 법원이 판단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계약서에다가 불가항력 조항을 넣어서 이걸로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점입니다.
자, 프러스트레이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봤고, 조금 끊었다가 우리가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